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은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를 다른 말로 최열등지라고 하죠. 최열등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개념이죠. 차액지대설. 2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은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기 때문에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지문.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기회비용 성격으로 파악한다. 기회비용이 아니죠. 뭐죠? 잉여입니다. 잉여. 그래서 자, 고전학파에서는 토지, 자본, 이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입에서 뭐를 빼죠? 우선 이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남은 잔여 수익이죠. 이 잔여 수익 잉여를 뭐를 이용한 대가?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지대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잉여예요. 이때 우린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공적인 힘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대는 잉여의 성격인데 인간의 어떻게 해야 노력의 힘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소득이다. 불로소득으로 뭐한다? 간주한다.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자, 기회비용이 아니라 잉여의 성격을 갖습니다. 3번 정답. 4번 튀넨의 위치지대설은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뭐한다? 하락을 하죠. 반대로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뭐한다? 증가합니다. 자, 5번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 따르면은 토지 이용은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의 토지는 뭐다? 할당, 배분이 됩니다. 최고가 포인트죠. 자,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올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답. 자, 14번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개입의 근거가 나오죠. 소득 재분배, 주거 복지 증진 등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세금 부과나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인데 이런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에는 뭐겠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대가 아니라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 4번 과다가 아니라 과소. 이 4번 정답이고,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번 틀린 것을 또 묻는 거죠.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여 토지 자원을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이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하는 거죠. 직접.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영 개발이라든지 토지 수용이라든지 또 토지 비축 제도가 있죠. 토지 비축 제도도 있지만은 지금 공공주택을 공급을 한다. 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 또는 임대료 규제를 한다. 이런 것은 정부 직접 개입을 하는 수단입니다. 2번 정답. 3번 토지 정책이 또 직접이 나왔죠. 직접 개입 수단의 하나인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을 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토지 비축 제도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2009년 2월 이후에 토지를 비축하고 있죠. 자, 정비 사업 중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뭐를?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집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는 국가는 그 이익이 바로 뭐죠? 개발 이익이죠.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다? 우리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작년, 재작년 또 2년 연속 개념이 또 출제하고 있죠. 확인 또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규제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낮은 가격으로 규제를 한다.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의 이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뭐 한다? 규제를 하겠죠. 자, 규제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선은 임차인은 이 가격 차이만큼 이득을 얻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시키고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면서 임대주택 공급량은 줄어들죠. 그래서 공급량은 이 수준인데 사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크기만큼 우리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수요 곡선,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이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 오히려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기 때문에 장기로 가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시장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장기적으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다. 여기 1번 설명입니다. 자, 거기 5번 설명으로 가봅니다. 5번. 만약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이렇게 높게 설정하면 뭐다?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초과 공급 발생하면 안 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정답. 자, 2번.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죠. 자,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있잖아요.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훨씬 싸게 해서 공급해야 돼. 뭐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서 공급하죠. 그래서 임대료를 서로 달리 매기죠.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요 임대료의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 여기에 2번 설명. 3번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몇 프로 규제하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5%죠. 규제를 하면은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죠. 여러분 암시장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기피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이동이 오히려 저하가 돼요. 이동이 쉽지 않다는 거죠. 4번 주택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자, 임대료 보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수요, 공급에서 보조를 받기 전에 비해서 보조를 받으면 이전보다 수요는 더 증가하는데 공급은 변화가 없다 보니까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초과 수요가 더 많죠.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초과 이윤을 누리니까 공급을 해야 돼. 언제까지? 임대료가 올랐으니까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뭐 할 때까지? 하락을 할 때까지 임대주택 공급이 이렇게 증가를 해야 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여기서 이만큼 뭐 한다?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증가가 포인트죠. 맞는지만. 우리나라에 주택 바우처 제도 있고요. 또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도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임대료 보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길이 묶여진 것. 자, 조세 귀착이죠.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이게 조세 귀착인데 누구에 달려있다?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한 게 뭐죠? 탄력적일수록 뭐하다? 유리하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죠. 뭐 탄유. 자, 니은 보세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이니까 불리하죠. 누가? 수요가 하면 수요자가 불리하지. 그래서 수요자가 불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수요자가 모두 부담하는 거지. 여러분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은요.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만 부담합니다.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자가 불리해요. 그럼 공급자 누구?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니은 디귿은 틀렸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는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래서 네 번째 맞고 수요가 비탄력적은 반대로 공급은 탄력적이죠.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조세의 공급자, 생산자 부담은 작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을, 미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리고 수직선, 수평선이 나오면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만 세금을 부담한다. 자, 18번.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 투자 수익률에서 자, 정 플러스에 레버리지 효과 또는 중 립적 그리고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죠. 자, 우선은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자, 지분 수익률
그리고 종합수익률, 그리고 저당 수익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되면은 정이고 서로 같으면은 중립적이고 이렇게 되면은 부의지대되고. 여러분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저당 수익률은 쉽게 얘기하면 대출 이자율입니다. 대출 이자율. 자, 그럼 1번에 총투자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이에요. 총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의 수익률이 나온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총투자 수익률이 요거거든요. 총투자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이죠. 요것을 뭐를 한다? 여기서 지분 투자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죠. 지분 투자 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은 플러스는 0보다 크죠. 정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가 총 투자 수익률이 뭐보다 커요? 지분 수익률보다 크니까 어떤 경우?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 요거는 정이 아니라 뭐다? 부에 우리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정이 아니라 부. 1번 틀린 질문. 요 수식 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부. 자, 2번 차입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이야. 대출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또 요 얘기네. 대출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는 또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뭐다?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죠? 2번은 맞는 지문. 3번 정의 레버리지는, 자, 여러분 정의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이 융자를 이용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대출 이자율보다 높죠. 근데 대출 이자율이 높아가면 어떻게 돼? 대출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서 돈 빌렸다가 대출 이자율이 높아갈 수도 있죠. 높으면 뭘로 바뀔 수 있다? 우리는 부의 레버리지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과거에 IMF 때요 대출 이자율이 13%였거든요. IMF 이전에는. 근데 IMF 때 여기 얼마로 가냐? 30%가 35%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어때? 정이 뭘로 바뀔 수도 있다? 부로 바뀔 수도 있어요. 대출 이자율이 급격히 오르면. 자, 그리고 4번에 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부채 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대출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출금이 많아지면요,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 증대도 되지만, 또 뭐도 된다? 한표로 대출금리, 이 차익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또 높아지니까 수익률이 뭐다? 또 감소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질문. 대출 기간 만기입니다. 만기 연장을 통해서 기간 이자 상환액을 줄인다. 자, 여러분 만기 10년일 때 만기 10년일 때 월 이자율에서 100만 원 낸다. 근데 만기 20년으로 연장을 시켜버려. 10년 더 늘려서 이자율을 100만 원 내던 것을 얼마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반 50만 원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줄이는 것은 V 레버리지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여러분 이자를 만기를 연장해서 이자율을 낮춰버리죠. 낮춰서 뭐 한다? 이자 비용을 줄여서 뭐로? 부를 정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작년 시험에는요. 계산 문제 출제했거든요.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출제를 했어요. 작년 시험에. 그래서 이런 건 틀려서는 안 돼요.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위험. 자, 근로자의 파업 가능성, 관리자의 관리 능력, 영업 경비 증가, 임대료 연체. 이런 건 뭐죠? 우리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이 영업경비인데, 영업경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하락을 할 수 있죠. 이런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위험, 운영 위험이죠. 운영 위험. 5번, 19번에 운영 위험인데, 운영 위험은 어디에 속하죠? 비즈니스.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있지만 무슨 위험? 운영 위험도 있고 위치적 위험. 요 세 가지는 사업상 위험인데 지금 뭐에 대한 설명? 운영 위험에 대한 설명. 5번 정답.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점수 주려고 내는 겁니다.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작년 시험에 뭐 출제했죠? 금융위험을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작년은 금융위험, 유동성 위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번. 자,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구하는데, 자, 기대 수익률은 자, 기대 수익률은 각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불황일 때 몇 프로? 10%. 보통일 때 20%. 황일 때 30%. 각 경제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을 가중치, 확률이 가중치인데 얼마다? 우리는 100%에서 몇 프로? 30%. 100%에서 30% 차지하고 보통은 100%에서 40%를 차지하고 황일 때는 100%에서 몇 프로? 30%. 가중치죠. 이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요. 이게 기대 수익률. 그럼 0.3이니까 얼마? 0.3이니까 3%. 여기는 0.4니까 얼마? 8%. 여기는 0.3이니까 몇 프로? 9% 해줬더니 20%가 되죠. 기대 수익률은 우선 20%가 돼요. 자, 그럼 분산은? 자,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가 보는데, 자, 불황일 때 10%가 뭐부터?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이 편차를 제곱하고 불황일 경우에 30%. 자, 그리고 보통일 때는 이 20%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지느냐. 더하기 0.4. 자, 황일 때는 30%가 우리는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여기 3인데 더해주면은 전체 분산 20% 20% 이거 0이거든요. 0은 필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는 그냥 10%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10% 제곱 곱하기 얼마? 0.3. 이것도 10% 제곱 곱하기 0.3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1. 그러면 10% 0.1의 제곱 곱하기 0.6이죠. 그래서 0.01 곱하기 0.6이죠. 해주면 0.006이 구하고자 하는 분산. 3번 정답 되겠습니다. (21번)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불가능하다. 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맨 끝에 불가능이 포인트거든. 맞는지 뭐. 2번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며 분산 투자 등으로 회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다. 맨 끝에 있다가 포인트.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 밑줄. 그러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요. 상관계수는 뭐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뭐 사이? 플러스 1 사이인데 서로 다른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을 가짐으로 오염 분산 효과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플러스 값보다는 마이너스 값이 더 커지죠. 오염 분산 효과는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3번 정답.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뭐 하는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우리 최적 포트바 접하는 지점, 이게 포인트. 만나는 지점이 아니라 접하는 지점. 주의해 두셔야겠죠. 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뭐 한다? 줄여나갈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 결과로 뭐를? 총 위험을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5번은. (22번) 다음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준은 얼마인가? 자, 세후 현금 수준인데 유효 총소득이 나왔죠? 자, 유효 총소득이 얼마냐 하면은 3억 원. 3억 원에서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30%. 3억 원에 영업 경비는 30%. 0.3을 곱해주니까 얼마? 9천만 원. 자, 9천만 원을 공제해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2억 1천만 원. 자, 2억 1천만 원이 순 영업소득에서 뭐를 빼야 된다?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무슨 조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 대출금은 얼마? 6억 원. 대출금 6억 원에 뭐를 곱해주냐면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죠. 자, 문제에서 저당 상수는 우리가 15%. 그럼 얼마? 9천만 원이죠. 6억에 15% 곱해주면 9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면은 세전 현금 수지는 9천만 원을 뺐더니 1억 2천만 원이 세전에서 뭐를 빼냐? 소득세 2천만 원을 소득세 공제해 주면은 세후 현금 흐름은 얼마죠? 1억 원. 1억 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1억 원. 자, 23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 현재 가치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자, 여러분 현금 순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뭐를 뺀다?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 2년 전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1번은. 자, 1번 개념 맞고요. 항상 현재 가치가 포인트입니다. 자, 2번 내부 수익률은 장래 예상되는, 자, 내부 수익률 개념이죠. 내부 수익률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뭐한다?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죠. 2번 개념 맞습니다. 3번 순형가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뭐를?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평가에 있어서 뭐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자, 3번 맞고 투자 규모, 금액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 투자, 한 투자를 결정하면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겁니다.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죠. 왜? 투자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투자 금액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크다. 이러면 순현재가치는 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0을 기준이야. 0. 예?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이 금액이 0보다 크면 뭐다? 투자를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죠. 0을 기준, 1이 아닌 0을 기준.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또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 요구 수익률,
보다 크면 투자를 뭐한다? 채택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투자를 뭐한다? 기각하죠. 자, 근데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뭐다? 현재 가치. 또 현금 유출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뭘로? 1을 기준. 분모 분자로 줄 때는 1을 기준으로 판다. 그래서 1보다 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뭐한다? 채택한다. 이 투자 또 결정 기준을 또 잘 봐야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의 4번 한번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4페이지 2번 문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는 순현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 투자자마다 다르기니까 5%를 할인할 때 10% 할 때 값이 여기 다 달라지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맞고. 자, 2번 아까 설명했고 3번 순현재 가치법은 가치에 가산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치의 가산 원리가 순현재 가치법은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줍니다. 자, 여러 투자 안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의 우선순위는 달라. 밑줄은 맨 끝에 투자의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을 어느 정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5번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크면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을 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할 경우에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은 당연히 부의 극대화 원칙을 따르면 순현가가 두 개 중에 큰 투자를 선택하면 되겠죠. 순현가가 큰 투자. 그래서 5번은 맞는 질문.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분석 기법인데 수익성 지수는 투자 개시 시점에서의 순현가와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 비율 아니죠? 뭐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질문. 1번 틀렸고 2번 내부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서 할인 기법이죠. 동일한 투자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고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 여러분, 내부 수익률은 요거니까 순현가는 어떻게 돼요? P부에서 I를 뺀데 서로 같으니까 순현가는 뭐다? 0이 되고 수익성 지수는 뭐죠? PV를 I로 나누니까 얼마? 1. 서로 같으니까 1이 되는 할인율입니다. 순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뭐죠?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내부 수익률법,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 현금 흐름 기법 뭐죠? DCF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속하기 때문에 무슨 방법? 우리는 할인 기법이야. 할인 기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서 할인 기법입니다. 1기억 맞고 니은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 여러분, 순현재 가치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 1이 돼요.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뭐를?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순현재 가치법 뭐를? 요구 수익률.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요구 수익률이죠. 시장 이자율 요구 수익률. 또 다른 말로 자본 비용이라고도 해요. 디귿 틀린 지문.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 안의 이익률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 중에서도 이익률이 가장 높은 밑줄, 가장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뭐다? 합리적이다.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뭐를 비교한다?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뭐를 비교해야 돼?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에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는요,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 개념, 투자 판단 기준, 중요 특징들이 계속 이론으로 지금 5년 연속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 이론을 잘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총 투자 수익률은 얼마냐? 자, 총 투자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이죠. 종합 수익률은 뭐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서 순 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거기서 총 투자 금액은 얼마? 12억 원이 나와 있네. 12억 원이 나와 있고 순 영업소득도 나와 있어요. 얼마? 1억 원. 순수익 1억 원.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얼마? 8.3%. 부채 감당률은 얼마?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 1억 원을 뭘로 나눠주죠? 부채 서비스에 저당 지불액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 얼마 나왔죠? 5천만 원? 그럼 분모 분자 1억 원 5천만 원이니까 얼마? 2. 3번 정답. 부채 감당률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예요. 하여튼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지분 수익률 개념, 총 투자 수익률 개념, 부채 감당률 개념은 정확하게. 자, 1억 5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는 값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값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추가로의 동그라미. 추가로가 포인트죠. 자, L, TV, 담보 인정 비율이 나오죠. 자, 주택 가격은 얼마? 지금 주택 가격은 4억 원이 나오죠. 자, 주택 가격 4억 원에 대해서 뭐가 돼요? 우리는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얼마? 70%. 0.7이니까 대출금은 2억 8천만 원이 나오죠. 대출금은 2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때 또 하나가 총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차입자의 우린 연간 소득이 지금 얼마 나오냐 그러면 4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 값이 얼마냐? 50%, 0.5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여기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에 50%니까 저당 상수는 0.1. 양변에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면은 대출금은 얼마 나온다? 2억 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만족하겠죠. 자,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준다.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에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얼마? 2억 원. 2억 원에서 기존 대출금
얼마냐 그러면 5천 만 원을 공제해 1억 5천이야? 1억 5천만 원을 공제해 주면은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5천만 원.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격이 3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이자율은 연 이자율 7%이며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겠다. 매년이죠. 첫 번째 해에 상환할 원리금은 동일한 조건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 가격이 있을 때 얼마나 작은가. 자, 원리금 균등. 자,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매년이죠.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죠? 1억 원. 네.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연저당 상수에서 문제에서 얼마 준 0.0944. 0.0944 곱해주니까 944만 원이 나오죠.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매년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1억 원을 대출기간 만기 20년이죠. 나눠주면 첫 번째 해에 얼마? 1회차에 500만 원이 나오지. 원금이죠. 이자는 매 기간 말 융자 잔고 첫 번째는 아직 돈 안 갚았기 때문에 융자 잔고는 대출금인 1억 원의 연이자율 몇 프로? 7%를 곱해줬더니 7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원금 이자를 합해주니까 얼마냐? 1,200만 원이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럼 얼마 차이가 있어요? 차이? 원리금 상환액 256만 원의 차이가 있다. 256만 원의 차이가 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시험은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두 개를 이용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 상환 방식에서 이 계산 문제 하나, 이론 한 문제 올해 출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돈 빌릴 때 중요하죠. 여러분, 돈 빌릴 때 고정금리로 빌리는 것이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빌리는 게 유리한가 중요한데, 요즘 뉴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국은행에서 정책 기준금리를 1.25% 또 인하했죠. 1.5%에서. 그럼 여러분 대출금리가 또 떨어져요. 근데 또 지금 시장 상황 봐서 또 떨어진다 하죠. 1% 대금리. 이제 여러분 1%대 주면요, 돈 은행이 예금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실질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마이너스 이자율인데. 그럼 어디 투자할 거예요? 이제 너무 떨어져도 문제예요, 이게 금리가. 그만큼 왜 떨어져요? 금리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지지. 예? 그래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합격을 해서 부동산에 해야 된다는 거지. 수익률이 높잖아요, 원래 부동산이. 그래도. 자, 27번. 다음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번 볼까요? 기준금리의 가상금리 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한 변동금리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로는 뭐다? 고정금리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모기지로는 경우, 자, 모기지로는 경우 월 상환액인데 무슨 방식? 매월 원리금, 모기지로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해서 월 상환액 중 월 상환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월 상환액은 어떻게 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은 똑같지. 똑같이 이자는 뭐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줄어들지. 그럼 전체 값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합니다. 늘어난다 하면 안 돼요. 줄어든다. 1번 틀렸고 2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부담이나 모기준에는 원금 상환부담이 점점 감소하죠. 물가가 점점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금 상환부담, 원리금 상환부담은 점점 감소합니다. 3번 장기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될 경우에는 뭐가 받는다? 모기지론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것이 차입자에게 유리하죠. 왜? 변동금리 받으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고정금리 모기지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번 정답.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 후 첫 번째 달에 차입자가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모기지론보다 더 높다. 어떻게 돼요? 이자는 낮죠? 첫 번째,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일반적으로 낮아요. 왜냐?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다. 자, 4번 틀렸고 대출자 동그라미. 대출자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의 금리 변동 위험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출이 뭐보다 고정금리 모기지론보다 더 높은 편 하면 안 돼. 더 낮은 편. 왜냐? 대출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해주면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첨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이 낮죠. 대출자 입장에서 위험이 낮습니다. 맨 끝에 높은 편 하면 안 되고 낮은 편. 대출자는 누구? 금융기관입니다. 나중에 시험 내면요, 대출자를요, 차입자로 생각하신 분, 주택 수요자로 생각하신 분이 꽤 돼요. 자, 27번 문제까지 했습니다. 자, 잠시 쉬고 28번 보겠습니다.